한편 저자는 콘텐츠의 가격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콘텐츠를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기업의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고 팬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건이 붙은 무료 콘텐츠는 강요하는 느낌을 주지만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는 충성도 높은 팬을 만든다. 이 구절의 키워드는 무료입니다. 완전한 무료가 충성도 높은 팬덤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는 딱 반만 동의할게요. 왜냐?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나훈아 노래가 듣고 싶어요. 너튜브 검색해서 바로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붙어요? 광고. 막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잠깐 광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무료라는 단어 때문에 반만 동의한 겁니다. 광고 붙어도 보겠다. 실제로 광고라는 조건이 붙은 플랫폼에서도 충성도 높은 팬덤을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베이비샤크. 전 세계 너튜브 조회수 1위예요. 94억 뷰가 넘습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 안 되는데 94억. 어른들은 들으면 이건 더 못 듣겠어 막 이러는데 아이들은 이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눌러서 만든 조회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북미로 넘어가면서 진짜 글로벌 넘버원이 된 겁니다. 근데 경쟁 회사가 누구냐? 애기들이 좋아하고 동물 캐릭터가 나오는 뮤직비디오. 그럼 딱 떠오르는 회사 하나 있죠? 디즈니입니다. 이 엄청난 디즈니가 이 상황에서 엄청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너튜브 1위가 베이비샤크라고? Where is it from? 코리아, 파주.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왕구도 디즈니가 아니라 베이비샤크였습니다. 미국의 쥐, 일본의 고양이 같은 해외 캐릭터들을 부러워했던 우리가 미국 본토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 그걸 애기들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닐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K푸드 난리예요. 김이다, 또 뭐 김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해외 유튜버 사이에서는 직접 설탕 녹여서 달고나 만들고 뽑기하는 영상들이 유행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징어 게임 보고 외국인들이 이 배우들이 했던 달고나 뽑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이것도 해보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음식 그것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인들한테 좀비의 위대한 종주국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시대 배경으로 좀비의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었죠. 킹덤. 그 킹덤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데요. 그중에 사람들이 주목했던 게 바로 모자. 야, 쟤네들은 무슨 모자가 저렇게 멋있냐. 그런데 저거 이름이 뭐야? 갓. 오마이갓. 이름도 갓이네. 이러면서 막 갓을 사는 거예요. 한동안 아마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갓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K 팬덤이에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요, 그냥 아무런 호의적인 생각이 없었다면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양한 컨텐츠, K-팝, 웹툰 뭐 이런 걸 통해서 I love Korea 그런 선입견이 강하게 자리 잡으니까 한국 거랑 뭐든 좋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줄 강력한 힘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콘텐츠를 통해 제품의 시장성을 예측한다는 내용이 책에도 나옵니다. 제니는 대형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다. 그녀는 늘 그 책의 시장성을 예측해 본다. K-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내 직업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고 있어. K-드라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아. 대형 출판사 편집자 제니가 어떤 책이 잘 팔릴지 고민하면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K-드라마를 참고한다는 구절입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연한 기회로 한 3년 정도 S사 미래 제품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미래에 어떤 제품이 나오면 좋을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디자이너, 뭐 심리학 하시는 분, 진화론 하시는 분 여러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인간이 정말 좋아할 게 뭘까요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나리오로 풀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그럼 거기 AI 집사가 있어. 집사가 나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주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 태양의 후예가 엄청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로 제안을 했어요. 송중기 씨 목소리로 오늘 많이 힘드셨지 말입니다. 많이 힘드셨지 말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또는 30대, 40대 여성이었다면 얼마나 이 감동이 밀려왔을까요? 이거예요. 기술적으로 가스불 끄고 커튼 열어주고 뭐 문장 갔는지 봐주고 이런 기술의 중심이 되는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좋겠다.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어떤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시나리오 기반의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요, 정말 디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도 알아야 하고요. 디자인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걸 집착을 통해 풀어낼 때 팬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그렇게 해서 만들고 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잘 만든 제품은 어떻게 팔지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팬덤 경제학 관점에서는 이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게 결국은 강력한 팬덤이라는 겁니다. 어떤 밴드의 음악을 듣고 어떤 옷을 입으며 소셜 네트워크에서 어떤 유명 인사를 팔로우 하는지가 대부분의 젊은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저자에 의하면 젊은 친구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옷을 입고 누구를 팔로우 하는지가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유행을 결정짓는 요소가 광고에 의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인별 프로그램이나 너튜브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로 브랜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설명의 예시로 운동화를 이야기합니다. 조던 운동화 아시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한테 더 와닿는 사례는 사과 회사 이어폰일 겁니다. 아니, 저 콩나물처럼 쭉 나온 것 같은 이어폰을 왜 32만 9천 원에 팔아? 아니, 저 팔릴까? 근데 줄을 서면서 사요.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32만 9천 원,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콩나물을 귀에 꼽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와요. 콩나물을 귀에 꽂은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사과사의 패밀리, 격이 있네 라고 바라보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냥 이렇게 한번 너 그거 샀니? 봤어? 막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즐기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워치도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괜히 저도 그래요. 막 요즘 이런 거 안 하냐? 요새 건강 체크하려면 이런 거 있어야지. 뭐 이것저것 기능이 많아졌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팔에 낀 것 그 자체라는 거죠.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클래스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내가 어떤 클래스의 세계를 즐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팬덤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사과 기업의 충성 고객이 7억 명이 넘습니다. 최근 브랜드 충성도 조사를 했더니요. 사용자 중 90% 이상이 전 계속 이 회사 물건을 사겠어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팬덤이죠. 팬덤 경제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업은요. 올해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야, 드디어 하나 나오는구나. 어느 회사하고 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 CEO 팀 쿡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Racial Equity and Justice Initiative를 시작하겠다. 뭐냐? 인종 문제 해결을 위한 평등과 정의 프로젝트를 하겠대요. 그러면서 올해 우선 1억 달러, 1,100억을 투자해서 디트로이트에 유색 인종을 위한 IT 스쿨을 짓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IT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걸 기업이 해. 우리가 보면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고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좋죠?
느낌적인 느낌 괜찮죠? 여러분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걸 사면 그 돈이 결국은 휴머니티를, 이 인류의 보편적인 행복을 위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팬덤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팬덤은 마냥 좋은 거기만 할까요? 아무거나 좋아야 될까요? 나폴레옹은 엄청난 팬덤을 가진 독재자였어요. 당시 프랑스는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정 끝내! 이제는 시민민주주의를 실현하자! 그리고 전 프랑스가 다 바뀌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전 유럽을 휩쓸면서 프랑스의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주고 나니까 이 전쟁 영웅 나폴레옹을 황제로 추대해서 왕정 체제, 이제 이 사람으로 바꾸자,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팬덤을 만들어냈던 거죠. 언제 이런 정치적 팬덤이 생길까요? 바로 프랑스 시민혁명 때처럼 먹고 살기 힘들 때 생깁니다. 히틀러도 똑같아요. 독일의 대공황 왔을 때, 1차 대전 끝나고 정말 어려웠을 때 엄청난 연설로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죠. 이렇게 해서 히틀러에게도 무시무시한 팬덤, 나치주의가 생깁니다. 오늘날 정치도 피해갈 수 없죠. 대공황 때 히틀러가 있었다면 금융위기 때는 트럼프가 있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팬덤의 양면성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정치적 팬덤은 엄청나게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팬덤이 되려고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회사의 웹사이트나 광고에서 종종 비인간화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 선도 기업인 이 회사는 차세대를 위한 비용 효율적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고성능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적 솔루션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글은 아무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그저 로봇이 쓴 것 같다. 방금 제가 읽은 구절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냥 개념이 모호하죠. 소비자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기술적으로 좋아 보이는 온갖 단어들을 다 넣어서 기술만 강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만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일침을 가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이와는 정반대의 것이다. 여러분, 저도 이 의견에 대찬성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심장을 울리는 기술, 인간의 마음을 울리는 기술, 휴머니티를 봐야 됩니다. 휴머니티 가득한 기업,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ESG라 그러죠. E, Environment, S, Social, G, Governance. 이게 바로 팬덤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업이 우리 매출 올리고 이익을 크게 높여서 주주이익을 올려주겠습니다. 그런데 환경한테는 굉장히 안 좋게 할 거예요. 이러면 그 제품 사겠습니까? 요새는 그거에 정말 민감해졌죠. 그러니 그런 기업 안 됩니다. 또 비도덕적으로 낙인 찍힌 기업, 갑질하는 기업, 비인간적인 기업 등 휴머니티가 없다고 하는 기업들은 고객의 등을 돌리게 하고요. 정말 엄청난 매출을 깎아먹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디지털 문명 시대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휴머니티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 팬덤부터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게 ESG에서 얘기하는 거버넌스에 해당됩니다. 기업은 직원들이 회사의 열성적인 팬이 되어 팬덤을 구축하고 이를 외부 세계와 공유하기를 원한다. 회사 로고가 찍힌 셔츠를 입게 하거나 회식하는 등의 조직 문화는 진정한 열정을 만들어내기에 부족하다. 이런 인위적인 방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말 공감되시죠? 이 구절에 요즘 회사에서 직원 팬덤 만들기가 왜 어려운지 다 드러났습니다. 단체로 회사 로고 찍힌 옷 입고 가는 워크샵, 여러분 그거 SNS에 올리면 관행으로 여겨졌던 회식 문화, 야 집에 가지 마, 뭐 이거 이제 없어졌죠. 우리가 관행처럼 여겨왔던 것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질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요즘 회사원들끼리 비밀리에 대화하는 전 세계 최고의 뒷담화 인기 앱이 있어요. 거기에 온갖 글이 다 올라옵니다.
회사 단톡방에 40대 부장님이 올린 메시지를 캡처해서 올리고 우리 부장 완전 꼰대 이러는 식이죠. 그러면 그 회사를 다니지 않는 앱 사용자들은 저 회사 왜 저래? 저거 아니네. 직원 팬덤은커녕 안티를 만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직원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좋아해. 그럼 와 우리 부장님 대박. 기프티콘 쏴주심. 이것도 아시네. 막 이러면서 올려. 그러면 좋은 기운. 그게 이 회사를 충만하게 하고 팬덤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글 하나만으로 무조건 팬덤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적지 않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회사 뒷담화나 자랑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직장 동료간이나 소비자와의 나누던 대화 중에 했던 발언이 성추행, 언어폭력 같은 사회적 문제까지 커져버리면 회사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기업에서 이런 휴머니티의 중요성은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회사를 어떻게 대변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인플루언서와는 마케팅을 할 수 없다. 회사를 대변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이 부정적인 일에 관련된다면 오히려 브랜드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팬덤 경제에서 선한 영향력은 팬덤을 강화하는 반면 나쁜 영향력은 강력했던 팬덤까지도 순식간에 무너뜨리곤 합니다. 최근 한동안 끊이지 않던 일진 논란 때문에 막 대세로 막 뜨던 연예인이 작품 하차하고 무대에서 사라지고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스포츠 스타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아주 비일비재해졌어요. 한편에서는 야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대중의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신대륙은 지워지지 않는 문명입니다. 인간다움에 대한 기준, 잣대가 엄청나게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 기대감이 엄청 높아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공감하는 그런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좋은 인성이 가장 강력한 자본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